네, 대표님과 오늘도 또 성공할 수 있는 따끈따끈한 투자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요즘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 이 시장을 조금 피해서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오피스텔 투자할 때도 어떤 게 좋은 건지 그 유의사항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어떤 점 유의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좀 전해 주실까요? 예. 자, 요즘에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아파트 시장이 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상당히 영향이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틈새 시장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또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지금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때 우리 시청님께서 반드시 알고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피스텔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중에 먼저 우리가 주거용이 있습니다. 주거용. 말 그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허가가 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으로 사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라는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하셔서 투자를 하실 때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부가세가 없다. 건물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등록이 가능해요.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1가구 2주택 3주택 하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유스럽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또한 일정 소득 요건이 되면 세액공제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은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금년까지는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금년까지는 비과세입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이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택 임대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하는 점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만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이 오피스텔을 사고 일시적 요즘 같으면 이제 9.13 대책에서는 이제 투기지역 같은 데서는 2년이죠. 그런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세 감면 혜택도 동일하게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자, 기본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사나 이렇게 뭐랄까요, 주택으로 사용이 사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중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에서도 이제 취사나 취침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띠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물분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요, 이건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임대사업자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이때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3주택 하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세 혜택 받은 것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되고 주거용으로 이제 판정을 받겠죠. 자, 이거는 일반 임대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용 오피스텔을 갖다가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불이익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임대소득이다. 아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관련된 임대소득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여기는 일반 임대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30%라든지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일반세율 그런 일반적인 상가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미리 구분을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를 하실 때 꼭 알아야 될 사항, 팁 한 7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는 오피스텔의 세입자가 누구겠어요? 아무래도 젊은 독신이죠.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역세권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에 투자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 왜 그러냐? 업무용 같은 경우는요, 내수 경기 상황에 따라서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내수 경기에 덜 민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는 임대 수익률이 최소 4%. 그렇다면 서울에서 그래도 한 5%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서울에서 한 5% 정도 나오는 그런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 왜냐? 이 임대 수익률 자체가 추후에 내가 매도를 할 때 그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또한 5% 정도 나와줘야 금리가 오르더라도 일정 부분 레버리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4%가 채 안 된다면은 오히려 대출을 활용했을 때 레버리지 효과가 부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최소 4%, 서울에서 그래도 한 5% 정도 되는 곳 위주로 선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곳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위주로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집가 상승이 개발 호재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던 시점에서는 평당 5천만 원의 토지를 주고 샀다라고 한다면은 추후에 평당 7천에까지 그 인근의 집가가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5천에 사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의 가격하고 7천에 사서 하는 공급의 가격이 달라지겠죠. 바로 추후에 공급되는 그 분양 가격이 상승이 와야만이 내가 투자한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도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위주로 선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세대죠. 이거는 주로 수요층이 누굽니까? 아파트 전세 난민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다세대 주택과 경쟁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면 오히려 더 희소성이 부각되겠죠. 즉,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같다면은 일반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세대, 즉 빌라보다는 좀 규모가 있고 관리가 잘 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과 경쟁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더더욱 부각이 되겠죠. 자, 여섯 번째는 원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월세 쪽을 이렇게 선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복층형이 있다면 복층형을 더 선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여기서 원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때 꼭 알아야 될 사항, 신도시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 신도시에는 젊은 독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도시에 있는 원룸 투자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투룸에 투자를 할 때는 아파트 전세 난민의 대체제 역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면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한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드립니다. 너무 시공사 브랜드 따지지 마십시오. 시공사 브랜드. 즉, 시공사 브랜드에 따라서 분양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들어오는 월 임대료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 수익률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공사 브랜드를 너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월세가 80만 원이 나온다면은 80만 원을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젊은 수요층이 많은 지역인가, 이 부분까지도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 마지막으로 시공사 브랜드 너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임대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월세 100만 원, 80만 원이면 80만 원, 100만 원을 내고 살 수 있는 수요층이 있는가 이 점도 꼭꼭 짚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낮은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체크해야 될 유의사항 7가지를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